안녕하십니까, 정마입니다. 일단 삶을 살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기존에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자기가 기존에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해체되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7 대선을 좀 깊이 있게 좀 공부하고자 해서 많은 책도 읽고 뭐 신문기사도 보고 했는데도 나름대로 뭐 공부했다고 하는데도 아직 세 발에 피인 것 같습니다. 조족지혈이죠. 제가 아는 거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잘 분석하고 어떤 통찰력을 제대로 설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간에. 경제지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인데 아주 이분의 견해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이제 경제 현장에서 많이 관찰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를 90년대 중반부터 노동법 파동이 있었습니다. 96년 12월 26일 날 그때 YS가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신한국당이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 토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법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이제 기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거죠. 노동법 개정안, 안기부법 개정안인데 좀 재벌 측에 유리하게 법안을 수정한 거를 이제 통과시켰죠. 날치기로 여당 의원들만 몰래 소집해가지고. 이게 뭐 깜짝 쇼도 아니고 뭐죠? 충분히 국민들 앞에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가 고려해서 수렴해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깜짝쇼 하듯이 깜짝쇼죠. 깜짝쇼로 통과시켰다. 그럼 노동계에서 반발이 일어나죠. 좀 재벌 측이 유리한 건데 복수노조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 2년 동안 유보하고 하여튼 정리해고제 도입하고 사용자 측에 좀 유리한 법안이었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유약을 떠나서 이 날치기가 말이 안 되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이 막무가내로 그냥 날치기로 처리해버리니까 당연히 반발이 컸죠. 국민들 사이에서. 노동계에서 가장 반발이 컸고, 그 사태 터지고 나서 민주노총이 엄청 성장합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근데 경제지, 그 원로 경제지 기자 대기자님은 오히려 이 노동법 날치기 파동이 정치 지형을 바꾸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을. 한국인들이 대다수가 보수적인 가치관에 그래도 여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 노동법 파동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관찰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깜짝쇼 왜 일어나냐. 계속 여당 쪽만 권력을 가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국민 중에 상당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경제 대기자님 시각에 의하면. 그래서 전통적인 여당 지지층들이 이제 상당수 이제 돌아서고 민심이 이반한 거고, 보통 제3후보가 대선에서 나와도 이제 막판에 사표 심리가 있거든요. 사표를 방지하고는 심리가 있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여당 성향 지지표는 더 결집을 했는데, 97 대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성향이 많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이분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97) 대선에서 이인재 씨가 선전한 것도 우리 조직력과 자금력이 92년 대선에 나온 정주영 후보보다 없었죠. 이인재 후보는 97 대선에서 자금력도 그렇고 뭐 조직력도 그렇고, 근데도 거의 20%에 육박하는 492만 표를 얻었는데 92년 대선에 정주영 후보보다 훨씬 많은 표였죠. 조직과 자금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이 좀 변화했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YS 정권이 들어서고 깜짝쇼로 여러 개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미를 장식한 게 이 바로 노동법 날치기 파동인데, 이 법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 가뜩이나 그 당시 경제 침체도 있었고 민심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대국민 약속한 거를 이렇게 뒤집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는지. 그래서 왜 민심의 이반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크게 초래하게 됐는지 참 지난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뭐 여야 영수회담 다시 하고 뭐
다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그 손실이 엄청나거든요. 이 노동계가 전체 파업에 들어가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엄청 크고, 신한국당이 정치적으로 손해본 게 많은데 왜 이런 무리수를 감행했을까? YS가 또 문민정부가 어떤 정략적인 목표가 있었겠죠. 그렇지는 않고선 설명이 안 됩니다. 공청회도 막 하고 막 국회에서 또 계속 그 법안을 가지고 심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깜짝쇼로 전국을 운영했는지. 문민정부 문민정부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민정부 연구사가 없습니다. 제가 문외한인지는 몰라도, 제가 과문한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민정부가 그게 많아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치적 꼼수를 굉장히 많이 쓰고 국가 발전 전략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전국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조성하고자 했지, 국가 백년대계가 없어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서 이 정도 내가 해놨다, 이 정도 성과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민정부는 너무나 깜짝쇼에 의존한 건 아니었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게 그래서 깜짝쇼들이 굉장히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거든요. 정치도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기조 위에서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건데 5년도 짧거든요. 정권 겨우 5년인데 조그만 일 하나 하려고 해도 버거운데 지금 한국 현대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왜곡된 게 많고 엇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이 문민 정부의 공과 또 그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해서 조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바라는
충격적인 어떤 깜짝 쇼는 단기적으로 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로서 문민 정부가 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